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뜨겁고 축축했던 여름이 가고 청명한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또 다른 오늘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은 무엇일까요? 바로 지금 오늘이 아닐까 합니다. 지나온 시간에 대한 원망이나 슬픔을 떨쳐버리고 그 속에서 배움을 알게 되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미래는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이 소중한 것을 알면 우리는 진정으로 감사하고 사랑하며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오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어제는 거두어 가셨고 모든 내일은 아직 그분의 손안에 있습니다. 내 삶의 전부이고 내 몸의 전부일 수 있는 오늘을 맑고 밝고 훈훈하게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가 끝났을 때 나 오늘을 살았고 오늘을 사랑했노라 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또 다른 오늘을 맞이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의 은총에 감사하며 CPBC 주간 종합뉴스 시작합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576도를 맞는 한글날입니다. 베네딕토, 베네딕토, 도마, 토마스, 원선시오, 빈첸시오와 같이 표기법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헷갈리는 외국 성인 세례명을 정리했습니다. 아울러 뜻모를 신조어가 난무하는 현실도 살펴보겠습니다. 신조어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무심코 유행 따라 사용하는 줄임말과 신조어가 세대 간 소통마저 가로막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외국 성인명 중에 가장 많은 표기가 혼용되고 있는 세례명은 아우구스티노입니다. 아우스팅을 시작으로 아우구스티노, 아우구스티노, 아우구스티누스, 아우구스티누스, 아우구스틴, 어거스틴, 오스틴까지 다양합니다. 하지만 올바른 표기는 아우구스티노입니다. 주교회의가 2000년에 발간한 천주교 용어집에 따르면 외국 성인명 표기는 스콜라 라티너 발음법을 따르되 교육부에서 고시한 외래어 표기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원칙에 따르면 끄, 뜨, 뿌 같은 된소리는 거센 소리인 크, 트, 프로 표기해야 합니다. 또 어미 US는 관행에 따라 오로 표기합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는 프란치스코로, 니콜라오는 니콜라오로, 알베르토는 알베르토로 표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중국의 영향을 받아 원어를 음역해 적은 한자식 세례명도 아직까지 종종 사용됩니다. 가별, 도마, 디도, 분도, 방직어, 스토왕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는 가브리엘, 토마스, 티토, 베네딕토, 프란치스코, 스테파노로 표기해야 합니다. 또 안당은 안토니오로, 말구는 마르코로, 벨라도는 베르나르도로, 원선시오는 빈첸시오로, 요한 금고는 요한 크리소스토모로, 소아 데레사는 아기 예수의 데레사로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밖에도 표기법이 바뀌었지만 신자들이 잘 인지하지 못한 성인명도 많습니다. 글라라 대신 클라라로, 아가다 대신 아가타로, 루시아 대신 루치아로, 세실리아 대신 체칠리아로 써야 합니다. 또 디모데오는 티모테오로, 벨라데따는 베르나데트로, 비비안나는 비비아나로, 율리안나는 율리아나로 표기해야 합니다. 아울러 사도 요한은 요한 사도로, 세례자 요한은 요한 세례자로 표기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신자들 중엔 평생 써온 성인명 표기를 바꾸는 것을 마뜩지 않게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강제할 순 없지만 혼동을 줄이기 위해 바뀐 표기법을 사용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외국 성인명 표기법과는 별도로 수도회 이름은 고유성을 인정해 베네딕토회와 아우구스티노회로 표기합니다. 정확한 성인명 표기는 2017년에 발간된 천주교 용어집 개정증보판을 참조하거나 주교회의 홈페이지에 있는 천주교 용어집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 굿뉴스 홈페이지에서 가톨릭 정보를 클릭한 뒤 성인 카테고리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시간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디지털 언어라고 해서 우참, 좆바가, 어쩔TV, 삼기다와 같은 생소한 줄임말과 신조어들이 쏟아집니다. 말과 글이 다르지 않습니다. 잠시만 인터넷이나 SNS에 소홀하거나 능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국어학자들은 줄임말도 의사소통에 장애가 되지 않을 정도로 분별 있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언어라는 건 사회적 약속이니까 그 약속들을 모든 언어 사용자들이 공유했을 때 그게 의사소통이 가능한 거예요. 줄임말을 통해서 소통할 수 있는 대상이 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소통이 잘 되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인지를 알아서 그 줄임말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줄임말을 적당한 곳에서 적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진짜 우리가 언어 능력을 갖추는 게 아닐까. 또 색다른 표현이라고 해서 의미를 찬찬히 따지고 보면 그리 가볍게 넘기지 못할 거친 표현들도 아무렇지 않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쏜다, 마약, 찢었다, 미쳤다 같은 표현들입니다. 특히 맛있는 음식 앞에 붙이는 마약이라는 표현은 현재 일상으로 파고든 마약 문제의 심각성을 생각한다면 결코 긍정적으로 사용하기엔 쉽지 않은 수식어입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도 자신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에 맞는 표현인지 따져보고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과연 내가 지향하는 세계관이 마약은 그냥 해도 돼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마약 같은 것들은 우리가 사용하면 안 돼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지, 만약에 후자라면 내가 그거를 일상적인 표현에서 뭔가를 강조하거나 뭔가 더 좋다고 이야기할 때 이런 표현만 써서 우리가 하는 것밖에 없는지, 아니면 다른 표현을 사용해서 나의 세계관을 잘 투영할 수 있는 표현이 있는지를 찾아보는 것은 아주 중요한 언어 생활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편 방송에 오래 몸담은 한 아나운서는 줄임말과 거친 표현들은 다급하고 힘든 우리 사회를 투영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정확하고 차분하고 부드러운 표현이 보편화되려면 우리 사회의 현실부터 먼저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CPBC 김현정입니다. 소소문 성지 역사박물관에선 요즘 뜻깊은 그림 전시회가 한창입니다. 작품 판매와 후원금을 모두 아프리카 식수기금으로 기부하는 생명을 잇다 전시회인데요. 생전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앞장섰던 고 김지영 작가의 뜻에 따라 유족들이 그림을 기증하면서 마련된 전시회입니다. 이코나면 정교의 성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이코는 2000년 그리스도교 미술의 역사라고 할 정도로 가톨릭 교회와 동방교회를 아우르는 뿌리 깊은 성화입니다. 내년에 설립 20주년을 앞둔 이콘 연구소 소장 장근선 신부와 회원들이 이콘 백과사전 같은 책을 출간했습니다. 가톨릭 정신에 따라 이웃사랑을 실천한 고 이원길 선생의 정신을 기리는 BWL 이원길 가톨릭 인본주의상, 올해는 시튼 장애인 직업재활센터와 가톨릭대 김승현 학생에게 수상의 영예가 돌아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전해드립니다. 고즈넉한 산자락의 모습이 검푸른 먹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또 다른 그림엔 국화와 난초, 대나무, 매화 등 사군자의 모습에서 소박하면서도 힘찬 기계가 느껴집니다. 검은 먹과 대비되는 꽃과 열매는 웅크린 생명이 다시 피어나듯 밝게 채색되어 있습니다.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에서 열린 생명을 잇다 전에 전시된 고 김지영 작가의 작품들입니다. 이번 전시엔 김 작가의 유작감상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전시회의 수익금은 모두 물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는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 쓰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한 기금은 김지영 작가의 작품을 판매한 대금과 후원금 등을 모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마련한 기금은 우간다와 짐바브웨, 부룬디 등의 식수시설을 마련하고 주민들의 보건위생을 지키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전시회를 주최한 한국희망재단 이사장 최기식 신부는 김지영 작가가 생전 강조했던 락행선의, 즉 선한 뜻을 행하길 즐겨라라는 뜻을 이어받아 전시회를 열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너무 훌륭한 분을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되었고 그 작품 전시회를 이렇게 하게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이번 전시가 열릴 수 있었던 배경엔 고인의 유지를 이어받고자 했던 유족들의 강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유가족은 지난 2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하길 바라며 한국희망재단에 작품 60여 점을 기증했습니다.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은 이 취지에 공감해 전시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김지영 작가의 딸인 이정은 씨는 어머니는 생전에도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는 걸 그런 걸 보면은 뭐 아프리카건 뭐 한국이건 어디건 간에 그런 일에 쓰임이 있었다는 거에 굉장히 자부심도 느끼시고 되게 뿌듯해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림의 아름다움은 물론 고인의 깊은 이웃사랑까지 느낄 수 있는 생명을 잇다 전시회. 한국희망재단은 고 김지영 작가의 작품들은 가난과 물 부족으로 고통받는 아프리카의 생명의 물줄기가 될 것이라며 나눔 실천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CPBC 장현민입니다. 이코는 형상 또는 모상을 뜻하는 그리스어에서 왔습니다. 이코는 성미술의 정수라고 불립니다. 이콘이 동방교회의 유물로 알려져 있지만 알고 보면 초대 가톨릭 교회의 성화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2000년 그리스도교 전통의 성미술이 이콘인 셈입니다. 이콘은 초대교회에서 비롯됐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교 신앙의 신비에 대한 깊은 신학적 성찰을 제공해 줍니다. 덕분에 2000년대 들어 한국교회에서 이콘의 저변 확대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장긍선 신부가 2003년 이콘 연구소를 설립한 것도 이러한 움직임에 대한 응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긍선 신부와 이콘 연구소 회원들, 전문 번역가 등이 3년여의 노력 끝에 이콘 그리고 동방의 얼굴들, 미와 빛의 신학을 펴냈습니다. 원저자는 이탈리아 저널리스트이자 미술평론가인 알프레도 트레디고입니다. 이콘의 백과사전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책은 400쪽이 넘는 분량의 주제별 이콘 400여 점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정교회 성당의 모습부터 성모 마리아, 구세주 그리스도, 사도와 순교자들, 초대교회 주교와 성인들까지 이콘의 역사와 더불어 이콘의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과 전례서 구절, 축일 날짜 등도 상세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장신부는 이콘을 성경 말씀처럼 대해야 하는 그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국 신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은 또 하나의 성서 필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것이 이콘은 베낀다라는 이제 인식들이 아무래도 많아요. 왜냐하면 형태가 다 비슷비슷하고 똑같아 보이기 때문에. 장신부는 그래서 이콘은 그린다는 말 대신 쓴다고 표현하고 본다고 하지 않고 읽는다고 표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장신부는 이 책이 이콘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초기 교회 신앙과 영성을 신앙인들에게 전하는 도구로 쓰이길 희망했습니다. 이콘은 동방과 서방이 분열되기 이전에 하나였던 교회의 흔적이며 또 초기 교회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하나의 그 귀한 보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CPBC 이희미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한글을 가르치고 갯벌을 개간해 농토를 만들어 나눴던 고 이원길 베르나르도 선생. 한평생 가톨릭 인본주의를 실천했던 선생의 정신을 기리는 BWL 가톨릭 인본주의 국제포럼 시상식이 어제 열렸습니다. 영예의 성인 부문 가톨릭 인본주의상은 시튼 장애인 직업재활센터에 돌아갔습니다. 센터는 21년 동안 장애인들과 함께 빵을 만들어 판매하면서 장애인 교육과 일자리 제공에 힘써왔습니다. 지금도 50여 명의 장애인들과 함께 일하며 인본주의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원장 김숙희 수녀는 수상에 그치지 않고 인간다운 세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빵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고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빵을 만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와 더불어서 똑같이 한 인간으로서 같이 살아가는 그런 사회를 같이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학생 부문 인본주의상은 가톨릭대 의학과 4학년 김승현 씨가 수상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을 꿈꿔왔던 김 씨는 대학 입학 후에도 꾸준히 봉사를 이어왔습니다. 헌혈 봉사부터 독거노인들을 위한 도시락 배달까지 500시간이 훌쩍 넘는 봉사를 펼쳐왔습니다. 의사가 되어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더 많은 사람들을 돕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제 할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곧 의사가 되어서 새로운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사람들을 도울 차례라고 생각됩니다. 한편 BWL 가톨릭 인본주의 국제포럼은 2011년 시작됐습니다. 올해 국제포럼은 코로나19로 진행되지 못했지만 인본주의상 선정과 가톨릭 대학생 토론대회는 예년과 같이 진행됐습니다. 성인 부분 인본주의상은 올해로 10회째를, 학생 부문은 6회째를 맞았습니다. 이원길 선생의 아들 이덕선 회장은 가톨릭 애덕 정신이 학생들에게 꾸준히 전해지길 희망했습니다. 부모님께서 실천해서 몸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인본주의, 가톨릭 정신,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 학생들에게 전해가지고 학생들로 하여금 좋은 신앙인이 되고 좋은 사람이 되느냐. 우리가 이런 뜻을 가지고 이걸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날 시상식에서는 가톨릭 대학생 토론대회 수상팀들도 발표됐습니다. 대상을 받은 디베리트 팀 등 8개 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CPBC 김형준입니다. 이번 순서에서는 우리 사회의 가슴 아픈 현실을 짚어볼까 합니다. 이번 주 CPBC 뉴스에서는 수원 세모녀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종교계와 서울시가 손을 맞잡은 소식부터 가정 밖 청소년 지원, 그리고 심각한 청소년 마약 문제, 우리 사회 노동 관련 이슈 등을 다뤘는데요. 이어서 보겠습니다. 서울시가 가칭 동종교협의회 지원사업 공모에 나섰습니다. 지역 내 급증하는 복지 사각지대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서입니다. 아울러 종교단체 독자적으로 시행하는 기부 봉사활동과 공공부문 간 연계 협력을 통한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동단위 종교협의회는 동주민센터와 동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종교단체 등으로 구성됩니다. 종교단체는 천주교를 비롯해 불교, 개신교, 원불교, 천도교, 유교, 민족종교 등이 해당됩니다. 신청은 오늘부터 11일까지 동주민센터로 하면 됩니다. 다만 한 개의 종교단체는 한 개의 동주민센터 단위로 구성된 협의회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 개의 종교단체가 2개 이상의 동주민센터에 중복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비해 복수의 종교단체가 각각 동일한 동주민센터에 사업 신청은 가능합니다. 선정 결과는 이달 중 발표될 예정입니다. 사업 기간은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입니다. 종교협의회는 이 기간 동안 지역 내 위기 가구 발굴 신고와 고독사 예방, 후원금품 기부, 연계 등의 사업을 펼치게 됩니다. 종교협의회 협업을 통한 신규 돌봄 사업도 발굴 시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교단체가 자체 발굴한 위기 가구를 동주민센터에 신고하면 센터 등은 법 제도상의 지원을 모색하게 됩니다. 또 종교단체는 자체 확보한 후원 물품의 동주민센터 기부를 통한 위기 가구 지원 활동도 펼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자체 구성한 자원봉사단을 활용한 위기 가구 봉사 활동도 가능합니다. 공공과 민간 부분이 연계 협력을 통해서 촘촘히 어려운 이웃을 찾아서 이분들이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한 복지 수급을 받을 수 없는 분들에 대한 지원이나 고립가구가 사회관계망을 형성하는데 종교단체의 인적 자원이나 다양한 활동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CPBC 김영규입니다. 가정이 무조건 안전한 곳은 아니구나. 제가 목이 졸려서 생명의 위협을 받은 이후로 더 이상 가족이랑 같이 살 수 없겠다라고. 가정폭력과 학대 등을 피해 집을 나온 가정 밖 청소년들은 11만 5천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전국 청소년 쉼터 139곳에 머물고 있는 청소년은 약 5,700명. 쉼터를 꺼리는 청소년들이 훨씬 더 많은 상황입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특히 부모에게 연락을 하는 게 싫어서라는 응답 결과가 눈에 띕니다. 부모님한테 폭력으로 인해서 집에서 나왔는데 다시 부모님한테 연락해서 이 아이를 데리고 가라고 하든지 귀가 조치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이 쉼터는 또 우리 엄마 아빠한테 전화하는 게 아닌가, 연락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에 대표 발의한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안엔 쉼터 입소 규정이 새로 마련됐습니다. 가정폭력이나 친족에 의한 성폭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곤 보호자에게 연락하도록 한 겁니다. 하지만 쉼터 운영자들 사이에선 정서적으로 청소년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쉼터에 입소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보호자의 연락은 쉼터에서 근무하시는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청소년 입소 시에 판단하고 그에 따른 조금 책임을 지는 형태로 물꼬를 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개정안에는 또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강화 방안도 담겼습니다. 자립지원 수당을 보육시설을 퇴소하는 보호종료 아동 지급 수준으로 높이는 게 핵심입니다. 가정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선 자립 정착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0%를 넘었습니다. 자립지원 수당이라고 하는 정책이 있긴 하지만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기 위해서 가정 밖 청소년들의 특성을 고려해서 그 조건들을 재정비한다라고 하면 우리 청소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른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가정 밖 청소년들. 혹독한 세상 한가운데서 희망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국회가 보다 실질적인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할 때입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3년 사이에 급증한 청소년 마약류 사범. 경찰청이 강선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10대 마약류 사범은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2018년 104명, 2019년 164명, 2020년 241명, 2021년엔 309명으로 3년 동안 3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이 텔레그램, SNS, 다크웹과 같이 인터넷을 통해 마약류를 손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또 현재 텔레그램이나 다크웹, SNS,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은어로 사탕, 캔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이제 접근하게 되는 거죠. 살 빼는 약이라든지 기분이 좋아지는 약이라든지 있다든지 이러한 유사한 언어를 쓰기 때문에 청소년뿐만 아니고 일반인들도 그게 뭔지 모릅니다. 마약에 대한 위험성과 피해를 모르기 때문에 쉽게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의 마약을 근절하기 위해선 사전 예방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 마약의 그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모르고 한번 빠져들어간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그거를 두말할 겨를이 없습니다. 사전 예방과 계몽, 교육 이것밖에 없습니다.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학교 내 교육이나 지자체의 마약 예방 프로그램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학교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부족하고 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청소년이나 중고등학교에 대한 그런 교육 방침이 없어요. 전문가들은 정부와 지자체가 먼저 나서 철저한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할 때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철저한 예방 조처,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중고등학교에서 우리 청소년 약물 남용 교육과 또 유해성에 대해서 우리 청소년들한테 많이 전달해 줌으로써 사실 우리 청소년들이 마약의 접근을 사전에 예방하는 정책이 사실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 검찰,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 담당 부처가 나뉘어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마약 정책을 담당하는 컨트롤 타워가 시급히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이 부처가 분산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통합기구 컨트롤 타워 생겨야 된다. 정 말하자면 미국에 있는 마약수사청이라든지 미국 백악관에 있는 마약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은 국가 지도자가 바로 챙길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시급히 설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약 청정국이라 불렸던 대한민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약 중독 예방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선 마약의 유해성을 알리는 교육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CPBC 김정우입니다. 택배기사, 운송업자, 플랫폼 노동자들은 대표적인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들입니다.
앞으로도 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은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산업 구조가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변화를 쫓아가지 못하는 전형적인 형태의 노동자와 사용자를 전제로 한 지금의 노동법 체계에서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의 처우나 노동인권 문제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도 당연히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상권의 주체입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례에 따라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도 근로기준법이 보호하는 근로자로 보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그렇지 못합니다. 하이트 진로소주 운송업자나 화물연대는 판례에 의한다면 노조법상의 근로자로도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를 결성해도 인정받지 못하고 파업을 해도 파업이 아닌 일반 집회나 시위로 분류돼 정부조차도 중재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간접고용이나 재하청과 같은 제3자 문제도 겹쳐 있습니다. 하이트 진로 본사에 올라가셨던 분들은 이제 수양물류라고 하는 회사에 하청업체에 소속되어 계신 분들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수양물류는 하이트 진로가 100% 출소해서 갖고 있는 자회사거든요. 그래서 하이트 진로에 갔는데 하이트 진로는 자기네들 소관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학계나 노동계에서는 이러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의 노동상권 보장을 위한 개별 입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국회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법조문의 조항과 문구는 조금씩 다르지만 핵심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의 근로자와 사용자 개념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지난해 비준한 ILO 핵심 협약의 내용과도 일정 부분 부합합니다. ILO는 노동자의 개념을 워커, 즉 일하는 모든 사람을 노동자로 보고 있습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도 노동자이며 우리 가족이자 이웃입니다. CPBC 김현정입니다. 녹색성장 기본 법안 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들기 위한 탄소중립기본법이 지난 3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안 기본원칙 중에는 탄소중립 사회로 가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과 부문, 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의로운 전환은 석탄발전소 폐쇄에 따라 사라지는 일자리 문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현재 가동 중인 국내 석탄발전소는 57기, 보령 1, 2호기를 비롯한 4기는 이미 지난해 폐쇄됐습니다. 2036년까지 폐쇄가 예정된 석탄발전소는 26기, 앞으로 2050년까지 나머지 발전소도 차례로 문을 닫게 됩니다. 현재 국내 석탄발전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5만 명이 넘습니다. 2030년에만 1만 개 가까운 일자리가 사라질 전망입니다. 협력사 직원이나 비정규 직원들은 해고 1순위가 될 수 있다는 걱정이 앞섭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들어가 있는 협력업체의 그 노동자들, 통상적으로 이 사람들은 스스로를 비정규직 노동자라고 이해합니다. 아무런 갈 데가 없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정부가 내놓은 고용대책은 직업훈련 정도일 뿐 구체적인 고용보장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야 3당은 지난해와 올해 고용안정과 정의로운 노동 전환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법안 논의는 1년이 지나도록 국회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다 최근에서야 겨우 입법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전국 석탄발전소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선 90%에 가까운 노동자가 고용 위기와 불안감을 호소했습니다. 정부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충분히 소통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도 비슷했습니다. 독일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수많은 대학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이걸 폐쇄하면 어떤 대안이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폐쇄는 언제까지 어떤 강도로 할 것인지 등등들 논의하고, 또 그 피해받는 노동자나 지역 공동체에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 건지 논의를 쭉 해왔던 거죠. 이를 위해선 이해 당사자인 노동자들의 참여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정의로운 전환은 그 노동자의 참여 없이 가능하지 않고,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는 탄소 중립을 위한 산업 및 노동 전환의 과정과 그 결과가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합니다. 무엇보다 탈석탄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이 절실한 만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고용불안 해소 대책 마련에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종교의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가 미국에서 열렸습니다.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와 가톨릭 동북아 평화연구소, 미국 주교회의 국제정의 평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2022 가톨릭 한반도 평화 포럼인데요. 기자도 동행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미국 가톨릭 대학교 내 콜드웰 홀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포럼에서 참가자들은 북핵 능력과 한반도 갈등 해소를 위한 한미 정부의 시각 등을 놓고 토론을 벌였습니다. 주교회의 민족화위원장 김주영 주교는 개회사를 통해 멀고 험한 여정이라면서도 우리는 평화의 길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고 미국에서 열린 가톨릭 한반도 평화 포럼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믿고 가르칩니다. 진정한 평화는 오로지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만 가능해진다. 교회는 전쟁과 폭력을 통해 평화를 얻을 수 없다는 진리를 확인합니다.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 유흥식 추기경은 화상으로 진행된 축사에서 복잡하게 얽혀있는 한반도 문제에 대해 교회가 함께 고민하고 평화를 위한 연대를 실천하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축하했습니다. The Church is teaching that the use of force creates more complex conflicts. Is on display through disastrous wars taking place across the world. In a world divided by hostility and fear, we cannot give up on the path of peace. 유 추기경은 그러면서 평화의 여정에 초대받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에게 평화의 순례자이신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축복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 데릴 킴벨 미국 군비통제협회 상임이사는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 없이는 북한의 즉각적인 무장해제는 사실상 달성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킴벨 상임이사는 이어 북한 리스크를 관리하고 위험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종국에는 리스크를 제거하는 장기적 안목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화여대 박인희 교수는 지난 30년간 한국의 대북 정책의 특징으로 기능주의를 꼽았습니다. 기능주의는 남북한의 경제 사회적 교류와 지원이 정치 군사적인 신뢰로 이어질 것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박 교수는 한국 정부는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전쟁 방지와 안보 유지를 위해선 강력한 한미 동맹 유지가 현실적 대안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톨릭 동북아 평화연구소 백장현 연구위원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을 기대하며 바티칸의 북미 회담 중재를 해법으로 제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통일부 구병삼 남북협력지구 발전기획단장은 윤석열 정부 대북정책 핵심인 북한의 비핵화 견인을 위한 담대한 구상에 관해 설명하면서 포괄적 합의 도출 위한 비핵화 협상이 시작되면 정부는 북한의 민생 개선을 위한 초기 조치를 선제적으로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포럼 첫날에는 천주교회의 남북 교류사를 담은 영상도 공개됐습니다. 한국이 경제적으로는 큰 발전을 이루었지만 분단으로 인해서 정서적으로는 피폐되어 있고 또 사회 안은 늘 불안, 분열과 갈등이 끊이지 않는 것도 그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한반도의 갈등은 국제적 문제인 만큼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미국 등 관련국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미국과 일본 등 각국 천주교회와의 연대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한국 주교단은 미국 주교회를 방문해 한미 주교단 공동미사도 집전했습니다. 한미 학자들은 포럼 둘째 날인 내일도 이곳에서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한반도 갈등 해결을 위한 해법이 도출될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CPBC 뉴스 이승선입니다. 2022 가톨릭 한반도 평화포럼은 광주 대교구장 김희중 대주교 주례미사로 이틀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요한 바오로 국립성당에서 봉헌된 미사에서 김주교는 한국 천주교회도 통일을 위한 최우선적인 과제가 기도라며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간절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동독과 서독 국민들이 하루 3번 수십 년 동안
산정 기도를 바치면서 독일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였던 결과로서 공동과 서독이 통일되었다고 그들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천주교회도 매일 밤 9시 주모경을 마치면서 주님께서 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의 평화, 나아가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우리가 공헌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사고 기도합니다. 한국 주교단은 이어 워싱턴 대교구청을 방문해 윌튼 그레고리 추기경을 면담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순택 대주교는 북한의 위협이 한층 심해지고 있고 미중 관계도 악화하는 현실에서 미국과 한국의 가톨릭 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양국 교회가 어떻게 협력할지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윌튼 추기경은 몇 개월 전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통일을 위해 대화를 이어나가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다며 이번 포럼이 평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습니다. 한국 주교단은 미 국무부와 의회 인사들과도 만나 한반도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어 진행된 포럼 둘째 날에는 북한대학원 대학교 김성경 교수가 김정은 시대 북한 사회의 변화와 지속을 발표했습니다. 김 교수는 북한의 내부 상황 변화를 주목하고 그것으로부터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어떤 식으로 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가늠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 앤드류 여 박사는 미국 관점에서 바라본 한반도 평화의 장애물과 도전을, 미국 평화연구소 프랭크 엄 박사는 한반도 평화의 장애물 극복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조지타운 대학교 데니스 맥나마라 신부는 국경 사이에 다리를 놓는 시민 외교를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가톨릭 동북아 평화연구소와 협력해온 청년 그룹들이 진행하는 다큐멘터리 상영도 이루어졌습니다. 국제 여성 평화 운동가들이 70년간 계속된 한국 전쟁의 종식을 촉구하며 비무장지대를 가로지르는 여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크로싱과 노병의 외출이 상영됐습니다. 영화 노병의 외출은 한국 전쟁에 참전한 영국 노병이 한반도 남북에서 온 어린이들이 다니는 학교인 런던 한겨레 학교를 방문해 전쟁의 기억과 아픔을 위로하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이틀에 걸쳐 진행된 이번 포럼은 한반도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준 미국 가톨릭 교회와 관련 연구자들과의 만남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나아가 적대적 대결 구도를 넘어 평화로 가는 길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가톨릭 교회가 기여하는 구체적 시도였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CPBC 이승선입니다. 러시아가 핵 장비를 이동시켰습니다. 지난 3일 러시아의 핵 장비를 실은 열차가 우크라이나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또한 핵 어뢰를 실은 러시아의 핵 잠수함이 출항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여기에 핵무기가 실려 있는지 관찰되진 않지만 핵 장비 이동만으로도 60년 전 쿠바 핵 위기 이후 가장 큰 긴장감을 인류는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이 지난 4일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번 미사일의 발사 거리는 미국의 전략자산 군사기지가 있는 괌까지 직접 타격이 가능합니다. 전문가들은 미사일 발사 이후 북한의 다음 행동은 핵실험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에 우리 군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지대지 미사일을 동해상에 발사했습니다. 미군은 한미 해상훈련을 마치고 돌아가던 항공모함 레이건함을 다시 동해상으로 들여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반발로 6일에 북한은 미사일 발사와 특별 감시선 남쪽에서 군용기가 비행을 했습니다.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미국 항공모함의 회항으로 한반도는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국의 군사적 대결과 긴장감이 높아지는 이때 전쟁의 고통을 고민해 봅니다. 모든 전쟁이 그랬지만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적국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일상입니다. 러시아의 침공을 피해 고향을 떠나는 우크라이나 피난민의 행렬은
모든 일을 가슴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러시아의 동원용으로 강제로 입대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 지금 누구를 위하여 전쟁을 벌이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군이 발사한 미사일이 오작동으로 우리 공군기지에 떨어졌습니다. 불타는 공군기지를 보며 어떤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 주민들은 밤새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한반도 긴장의 고통은 바로 민간인을 포함한 우리 모두의 고통임을 말해줍니다. 그러기에 전쟁을 포함한 힘의 대결을 당장 멈추어야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우크라이나를 거론하며 폭력과 죽음의 악순환을 멈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인류가 다시 핵 전쟁에 직면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시며 당장 전쟁을 멈추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노이 회담 이후 중단된 북한과의 대화를 이어가야 합니다. 북한을 다시 대화의 장으로 불러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방북은 남북한 대화의 시작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북한의 공식 초청장이 오면 언제든지 북한을 방북하실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도 북한도 우리의 형제라며 북한의 초대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정부도 교황님의 방북을 비롯한 한반도 통일과 평화를 위한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북한도 무력 시위가 아니라 대화를 위한 열린 자세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번 사제의 눈은 힘의 대결을 넘어 평화의 공존으로입니다. 힘의 대결로 이루어지는 거짓 평화가 아닌 용서와 화해로 이루어지는 참된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모든 일을 기억하며 오늘도 평화를 빕니다.